안녕하세요. 제3절 비유동자산에 대한 핵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 맞고요. 2번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했습니다. 3번 장기대여금 맞고 4번 투자부동산 맞고 이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장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도 투자자산에 해당하였습니다. 문제 2번 봅시다.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고요.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이런 게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답니다. 맞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의도, 능력 이런 단어들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3번이 틀렸죠. 채무증권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3개 중에 하나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도 가능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도 가능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 4번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겠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3번요.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제1절 당좌자산에서 표로 정리했었습니다. 그 부분 꼭 알아두십시오. 1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인데 채무증권인 경우 시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올해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는 말.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미실현 보유 이익. 어렵다 그죠? 용어가 어려운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일단 별표 하나 쳐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평가손익. 평가손익을 미실현 보유 이익이라고 부른답니다. 평가손익 특징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정할까요? 주식을 샀는데 자, 이 주식 아직 팔지 않았어. 기말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팔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오르면 평가이익을 인식하죠. 그런 거를 미실현 보유 이익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실현 보유 이익 되겠죠. 실현 보유 이익 요거는 동의어가 처분 손익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처분가액하고 해당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그죠? 그거는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가 손익, 처분 손익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시킨답니다. 됐죠? 좀 알아두십시오. 미실현 보유이익 이꼴 평가손익, 실현 보유이익 이꼴 처분손익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요 지문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했잖아.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다. 됐죠?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4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요거 우리 제1절 표 아래쪽에 참고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 종종 시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겁니다. 요런 지문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맞는 말이다. 자, 이렇게 풀었고 문제 4번 봅시다. 기말년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는 취득원가는 100만 원의 갑회사 주식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 그리고 기말 공정가액은 120만 원. 취득원가 900만 원의 을회사 주식이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고 시장성 있고요. 기말 공정가액이 850만 원이래요. 회계 처리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20만 원 주가 올랐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기록하고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을 주식은요. 900만 원짜리가 850만 원으로 주가가 50만 원 하락했다 그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을 기록한다. 그 차변에 기록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그 분계는 어디 있나?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여러 가지 분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판매 목적용 토지. 이거는 뭡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그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유형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을 우리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2번 건설 중인 지점 건물. 지점 건물 우리 영업에 사용할 거죠. 다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할 것이고 요거 당연히 유형자산에 속한다. 3번 제조용 기계장치 유형자산 맞고요. 사업용 차량 운반구 당연히 그 유형자산 맞을 것이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번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되고 사업에 장기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 1, 2, 3번 맞는 말이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뭐 판매 목적 주된 영업활동을 만약에 추가한다면 4번은 재고자산에 가까운 설명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키워드로 정리했을 때 답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문제 7번 봅시다. 다음의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 처리되겠죠. 차변, 대변, 기계장치. 취득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요? 100만 원.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쪽에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장부금액은 60만 원짜리입니다. 6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다 이겁니다. 얼만큼? 60만 원만큼. 순액으로 따지면 60만 원만큼 자산 감소. 돈 얼마 받았다고요? 장부금액보다 낮은 60만 원보다 낮은 50만 원 돈 받았다고 볼까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60만 원짜리 자산 주고 50만 원만 돈 들어왔으니까 10만 원만큼이 차변 쪽에 기록될 거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차변 쪽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분계에 대해서 설명이 맞는 거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로 보면요. 자, 자산이고 자산의 차감 항목이고, 자, 우리 쉽게 분석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부채로 봐가지고 부채의 감소 뭐 그렇게 우리가 분석했는데, 이제 답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다, 그죠? 자산의 차감 항목의 감소고, 요거는 자산의 감소고, 그렇습니다, 그죠? 순액으로 따지면 자산의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60만 원. 그리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은 비용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감소 60만 원, 자산 증가 50만 원, 비용 발생 10만 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거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자, 자산 순액으로 따지면, 자산 순액으로 따지면 10만 원만큼 감소입니다. 감소. 그리고 비용 10만 원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통해서 제가 재무 영향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분계를 떠올려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분석하고, 1단계. 2단계, 그 영향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을 생각해라. 세 번째, 단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네 번째, 재무 상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자산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이 분석이 맞는지를 확인해라. 그게 4단계였습니다. 그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이렇게 분석됐고요. 물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뭐 그런 거는 잘못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었죠. 이거는 제대로 지금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한 거래 판료소의 결합입니다. 물론 출발점은 조금 다르지만 분석하는 기법은 똑같다 이겁니다. 됐죠?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로 이렇게 지금 영향이 분석되는데, 요거는 고스란히 단기 순이익으로 영향이 간다 이겁니다. 수익은 전혀 등장 안 했습니다. 비용이 확 증가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줄어든다. 이게 2단계죠. 3단계, 단기 순이익의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작아지면 자본도 작아집니다. 이게 3단계. 4단계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재무 상태표 항목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자산이 지금 작아졌습니다. 부채는 여기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자본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했던 거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지는 게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여기에 열거된 항목들을 찾으면 되겠다.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 부채는 등장한 적 없고요.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라고 해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와 부채 등장한 적 없고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조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망설임 없이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죠? 꼭 4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휴, 글자 많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1번,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말이 길어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키포인트를 딱 정리하면 됩니다. 자산 간의 교환인데 무슨 자산?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랍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주고받으면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아직 쓰임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계산된다고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고 장부 금액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액이 아니고 장부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고 요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린 것이고 정답 1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뭘로 해결하라고요? 제가 본문에서 강조했던 키포인트 그걸로 단어를 딱딱 정리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2, 3, 4 맞겠죠? 읽어봅시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맞고요. 3번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 건물 장부가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고 철거할 때 돈 들면 그것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단기 비용이라고 표현했네요. 맞는 말이다.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다면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익은 비싸게 준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비싸게 준 부분은 뭘로 처리하라고요?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라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문장이 엄청 길지만 우리가 각종 다양한 유형자산 취득 형태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했던 거 그것만 딱 쥐고 있으면 충분히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9번요.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건물 1억 원 주고 샀으면 취득원가 1억 원 그대로 놔둡니다. 옆에 지하철역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건물값이 2억 원, 3억 원으로 올라도 취득원가는 그대로 놔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는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맞죠? 3번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지출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포함한다. 이런 말 우리가 본 적 없죠?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다.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시운전비도 취득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4번 지문도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지문 모두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답을 찾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말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데 정답으로서 이런 지문이 한번 등장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죠? 설명 시작합시다.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조문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들이 각종 있을 건데 그렇게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지출을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넣으려면 그 비용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 등의 세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지문을 맞게 고치려면 해당되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필요한 지출 중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직접 원가만 취득 원가로 넣어라.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문장이 된답니다. 간접 원가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에어컨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인데 우리가 에어컨 살 때 택배비를 우리가 사는 사람이 낸다라고 본다. 그러면 택배비 5만 원 들었다 그러면 5만 원 그것도 에어컨의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품 105만 원 이렇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에어컨에 대한 택배비는 직접적으로 딱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직접 원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간접 원가는 이겁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직원들이 책상도 좀 옮겨야 되고요. 에어컨 설치할 때 좀 자리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그냥 통 크게 하루 못했다고 봅시다. 에어컨 설치할 때 하루 일을 못했대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요.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원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접 원가라고. 그래서 에어컨 취득원가 계산할 때 직원 월급 1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중에서 하루치만큼 우리가 손해본 거니까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취득원가 넣는다. 그런 거는 오바다 이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랍니다. 됐죠? 이렇게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이런 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다. 됐죠? 조금 이런 문장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알아두자. 문제 10번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산세 1번 바로 정답인데 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드는 게 아니고 취득 후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니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2번 취득세, 운반비, 설치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 맞다. 문제 11번 다음 중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알아두자고 했죠. 그 문제입니다. 1번 난방 장치 설치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본적 지출. 파손된 유리의 원상 회복으로 인한 교체 비용. 유리 갈아 끼는 것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4번 읽어볼까요? 사용 용도 변경, 개조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조하면 성능이 향상돼 버리니까 요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성능을 개선, 향상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증설, 확장 이런 거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문제 12번요. 다음은 유형자산의 보유 중에 발생한 지출이다. 회계 처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발라내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도색 작업, 페인트 칠 수익적 지출이고요. 수라고 적을까요? 계단식 3층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3년 동안 사용한 트럭의 배터리 교체, 부속품 교체하는 거 수익적 지출이고요.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 교환,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갈아 끼웠다 이런 거 수익적 지출이 되겠다. 성격 다른 거는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3번 봅시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런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작아지죠. 비용 처리해야 될 걸 다른 걸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쓸데없이 엄청 커져버리죠. 이게 1단계. 2단계는 단기 순이익 영향 파악입니다. 수익은 전혀 영향 없는데 비용이 작아져 버렸으니까요. 단기 순이익은 커집니다. 단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갑니다. 자본도 커진다. 자, 마지막 자산과 자본 요걸 딱 가져와 가지고 재무상태표 요소만으로 확인을 해본다.
자산은 엄청 커져버리고 부채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요. 등장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으려면 자본은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 커지고 자본 커지는 게 맞는 분석이다라는 거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중에서 뭔가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올바른 거 찾는 거니까 비용은 자산은 과소계상, 과대계상해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 2번이 정답이고요. 부채는 등장 안 했고 비용은 과소계상 이렇게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쉬웁니다. 문제 14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맞는 것은 읽어나 볼까요? 1번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목적 아니죠. 그 취득원가는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2번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별로 맞는 말 안 같고 3번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목적 아니죠. 취득원가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답 4번이겠네요. 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기 위해서 키워드 다 등장했다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체계적 기간 배분이라는 키워드 나왔으니까 4번이 정답. 문제 15번. 유형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각액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아니죠. 상각액은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상각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정답 1번. 2번,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2번 정액법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맞고 연수학계법은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이중채권법은 매년 상각 잔액이 돼서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이중채권법 그냥 정률법의 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다 이겁니다. 형태가. 처음에는 감가상각비 엄청 컸다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작아지고 계산 방법 또한 똑같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기초감가상각 누계 그거에다가 뭔가 유를 곱한다. 다만 유를 구할 때 정율법은 정확하게 제곱근을 사용해서 구하는 반면 이중채권법은 내용 연수분의 2라는 그러한 좀 아주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임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것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참고로 밑에 용어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장부가액을 표현할 때 자, 이 문제에서는 상각잔액이라고 했고요. 어떤 경우를 보면 미상각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동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또는 상각잔액 전부 다 뭘 의미한다고요?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의미한다. 자, 미상각잔액은 아직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의미에서 미상각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상각잔액, 요거는 감가상각이 되고 나서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금액 그런 의미로 상각잔액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보면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죠?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문마다 용어를 좀 쓰는 게 조금 다르니까 그때마다 막 혹시라도 혼란을 겪을까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문제 16번 봅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액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눈 것이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다.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거에 대해서 분모는 내용연수의 합계, 분자는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4번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요거에 대해서 뭘로? 분모는 총 매장량 그리고 분자는 이번 연도의 그 산출량 단기 실제 생산량이라고 표현했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7번 봅시다.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 사용한 소형 승용차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입니다. 요거를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하고 비교해 볼 때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1차 연도 말 유형자산 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네요. 자,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잔존 가치가 0이랍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라고요? 장부 금액이 100만 원에서 0원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5년 동안 인식할 감가상각비 토탈 금액은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 금액이 조금씩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5년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 간에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 감가상각비를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5년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5년 됐을 때까지 인식하는 매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금액을 한번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액법은 어떻습니까? 100만 원 나누기 5 해가지고 20만 원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정율법은 어떻게? 처음에는 엄청 많이 인식하고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 이겁니다. 직선 형태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띠더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내용연수 1년도 이럴 때는 정율법은 엄청 많이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반면 정액법은 조금만 인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내용연수 후반이 되면요. 정액법은 어느 정도 계속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반면 정율법은 아주 조금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그런 모양새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라고? 1차 연도요. 요때를 말하니까 정율법이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이 크니까 당기순이익은 작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율법이 더 크니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장부금액도 작죠.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작고 장부금액도 작다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됐죠? 문제 18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2차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자 정율법이고요. 2차 회계연도랍니다. 자 1차 회계연도에는 얼마 인식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0에 대해서 정률인 0.45 이렇게 곱해서 첫 번째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450만 원 이렇게 구하고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요. 1000만 원 마이너스 작년까지 인식해 왔던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을 차감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0.45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1000만 원 마이너스 450만 원은 550만 원 나오고 그거 곱하기 0.45 하면 2, 4, 7,
5000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직선 형태로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감소한다는 그런 성격이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직선 형태로 감소하는데 그 비율은 어떻다고요? 1 삼각률 0.45라는 비율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5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 450만 원 곱하기 0.55 하면요. 450만 원 곱하기 0.55 하면 2475000 조금 빨리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1차 연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된 것은, 자,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네요. 정률, 정액, 연수합계법 요 세 가지 방법으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보자. 먼저 정액법 봅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 10%랍니다. 10만 원이 되고요. 요거를 몇 년으로 나눈다고요? 5년으로 나눈답니다.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5 되겠네. 18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정율법 구해볼까요? 정율법은 1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상각률 0.4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무조건 금액이 크다. 감가상각비 금액. 맞죠? 그리고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도 처음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가면 갈수록 작게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출발점은 정액법하고 똑같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즉 90만 원 가지고 찢고 뽑고 한다 이겁니다. 분모는 내용 연수의 합계죠. 5년이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하면 되겠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계산해 봅시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15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는 역순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도는 5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은요 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크기 순서로 구해보면 제일 큰 거는 정율법, 그 다음 연수합계법, 그리고 정액법 이런 순서로 나열할 수 있겠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배운 대로 하나씩 적용하면 되겠다. 문제 20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에 각각에 의한 2차 연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크기를 한번 나열해 바랍니다.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은 요거는 2차 연도까지 가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58회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64회에는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한번 출제해 보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또 되겠지 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차근차근 풀면 되겠다. 자, 취득원가 200만 원 1월 1일 취득했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1년치 온전히 다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의 10%가 잔존가치 정률법 상각률 0.4. 그러면 정액법 먼저 구해볼까요? 2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요거 가지고 나누기 몇 년? 5년. 180만 원 나누기 5 하면 36만 원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똑같죠? 감가상각비. 그러면 2년치의 감가상각비 합하면 72만 원 나옵니다. 자, 정율법 봅시다. 2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0.4 하면요. 248, 80만 원 나오고 두 번째 연도 2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곱하기 0.4 하면요. 조금 더 빨리 구해볼까요? 80만 원에서 0.6을 바로 곱하면 되겠다. 48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80만 원에서 1-0.4, 0.6을 바로 곱해도 구할 수 있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하면은 180만 원 플러스 48만 원, 128만 원 이렇게 금액을 구할 수 있고 연수학계법요. 출발점은 180만 원입니다. 그죠? 180만 원에 대해서 첫 번째 연도는 조금 전에 구해봤으니까 빨리 그냥 적어볼게요. 15분의 5 이렇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는 180만 원 곱하기 1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180만 원 나누기 15 하면은 12만 원 나오는데 5 하면은 60만 원. 요거는 60만 원 그리고 4를 곱하면 48만 원.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합하면요. 1080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숫자 구했으니까 크기 순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정율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연수학계법, 그 다음 정액법 순서로 나열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문제 21번 볼까요? 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액이 10만 원인 기기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다. 기계장치 구입 후 3년이 되는 연도 말에 이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 뭐 거의 유사한 문제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처분 손익을 구해보라. 그렇게 물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매년 인식해야 되는 정액법이니까 똑같죠. 매년 인식해야 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금액 10만 원 요거에 대해서 나누기 몇 년? 10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10 해가지고 매년 9만 원씩 감가상각비 인식했을 거고 자 3년 되었으니까 9만 원 곱하기 3, 27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였을 겁니다. 취득원가는 얼마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처분할 때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 마이너스 27만 원 하면 73만 원 나옵니다. 73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8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7만 원만큼 처분 이익 나오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봅시다.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용어 보았다. 그죠? 2번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라는 용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용어 이런 거 정리했었지요. 2번도 맞고요.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다루었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럼 보나마나 4번이 정답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개발비 같은 거 보십시오. 개발비가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틀렸다. 문제 23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합병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인정된다. 그죠? 요거는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산 부분이므로 인정된다. 2번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 연구 단계 이런 거는 연구 단계의 지출은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2번. 3번 일정한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강호권. 보이지 않는 권리인데 우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무형자산 맞고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요것도 무형자산 맞고. 문제 24번 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특허권 무형자산 맞다 그지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안 된다 그죠? 외부로부터 취득한 것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겠다 그죠? 상표권 배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니까 무형자산 맞고요. 경상개발비 뭐 요거는 비용일 겁니다. 자, 임차 권리금이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실무에서 간혹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실무에서는 임차 권리금이라는 용어도 쓰고 더 많이 쓰는 용어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 많이 쓰지요. 내가 우리 가게가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이제 장사 좀 잘 되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가게 넘기고 그냥 떠나고 그때 쓰는 용어 그죠? 프리미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를 회계에서는 임차 권리금이라고 또 부른답니다. 그 성격은 이겁니다. 자, 내가 이제 가게를 인수하려고 그럽니다. 식당을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가게 인수할 때 받는 거는 뭡니까? 주방 기기, 책걸상 뭐 그런 거죠. 그거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가게 인수하려면은 뭐 장사가 잘 되던 집이면 뭐 1억 원 정도 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내가 가게를 인수한다 이겁니다. 그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집이 워낙 위치가 좋다던가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입소문이 이미 났다 이겁니다. 또는 TV에 출연 몇 번 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상태다. 그런 가치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다 이거지. 우리 회계에서 배운 내용으로 연결시켜 보면 뭐에 해당한다고요?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회계에서 임차 권리금이라고 영업권이라는 용어 놔두고 굳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프리미엄을 주는 사람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원래 장사하던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건물 주인이냐고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도 임차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영업권 말고 뭐 임차 권리금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지금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 권리금이라는 것도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맞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 개수 하나, 둘, 셋, 넷, 2번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 기출문제에서 간혹 이렇게 등장한 것 같거든요. 이러한 용어도 임차 권리금이라는 용어도 알아둡시다. 아, 참 단어 어렵다 그죠? 다시 한번 잔소리. 임차 권리금이라는 건 뭐라고? 무형자산이고 임차 보증금은 뭡니까? 보증금은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그지?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되겠네요. 이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딱딱 판단하자. 임차 권리금, 임차 보증금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건물에 새로 들어갈 겁니다. 월세 줘야 될 겁니다. 월세 말고 이제 보증금도 주잖아, 그지? 그게 임차 보증금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인데 어디로 분류된다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업권 무형자산 맞죠? 영업권 맞고, 전세권 이거 뭡니까? 임차 보증금하고 거의 유사한 거다 그죠? 처음에 세 들을 때 그 목돈 주는 거 그거를 전세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무형자산이 아니고 뭐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특허권 무형자산 맞고. 그래서 전부 이름이 권으로 끝나니까 그지?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그지? 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사실은 실무에서는 뭐 전세권이라는 것과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 뭐 혼용해가지고 쓰는데 굳이 이제 수업 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남의 건물 세들 때 처음에 목돈 주는 거를 말하는데, 임차 보증금은 월세도 주면서 보증금 주는 거를 임차 보증금이라고 불러야 될 거고, 전세권은 월세 없이 그냥 목돈만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그때는 전세권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수업 목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26번요.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맞겠죠. 2번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례법 등이 있다. 요거 유형자산하고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건 몇 가지만 포인트 정리했고, 그런 포인트가 아니면 전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 로직이 그대로 무형자산의 상각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아니죠.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즉 실기편 입력할 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밖의 경우라면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답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봅시다.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에 해당하니까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것이고요. 개발비 무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 맞을 거고, 2번 미수금 유동자산 맞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죠. 선급비용 이 부분 제7절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선급비용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선급비용 유동자산 맞고 건설 중인 자산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 되겠네요. 4번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비유동자산 쪽에 있어야 되죠. 이거 틀렸고 단기 투자자산 이거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유동자산 쪽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유동자산, 단기투자자산 맞죠? 단기투자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속할 것이다. 투자자산 해가지고 임차보증금 나와 있네요.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했고요. 장기대여금 투자자산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맞습니다. 정답 2번이겠네요. 자,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맞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것도 투자자산이 되어야 되겠죠. 선급비용 제7절에서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좌자산에 속하거든요. 유동자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맞고요. 장기미수금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찾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제3절 비유동자산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